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의 냉철한 분석과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슈를 분석하고 또 쟁점에 대해 토론해 주실 두 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서연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관련 소식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특수목적고, 특목고죠.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사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자, 안 변호사님, 그 판결 내용 잠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건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서울시 교육청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이렇게 6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교육부와 협의 없이 자사고 취소 처분을 한 것은 그 교육청이 대량권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예, 이 사건은 꽤 오래된 사건이죠. 사건의 경위를 한번 살펴보면 2014년 10월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됐죠. 그 이후에 자사고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점수에 따라서 거기 미달되는 6개 학교죠. 6개 학교에 대해서 자사고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육부가 우리 교육청이 내린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면서 이 6개 학교는 다시 자사고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2014년 12월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건의 발단인데요. 그 이후에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이 결국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꼴이 되었는데, 자, 이 변호사님,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행 법령이 그렇습니다. 자, 법령이. 예, 그러니까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예. 이 외고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네.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법령은 지난 2014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네. 동의로 바꾼 건데요. 네네.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외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 물론 그 전의 법령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예. 사전 협의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인데, 여튼 이번에는 동의는 당연히 없었고 예. 또 협의도 없었다. 예. 그런 취지로 판결이 난 것인데, 예, 좋습니다. 이게 자사고와 특목고 지정과 취소를 두고 그동안에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17년입니다. 17년 12월, 작년 12월이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이런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돼서 교육부의 어떤 동의 이 부분을 없애고 그다음에 외고나 자사고 그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한테 돌려준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관련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그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반발 성명서를 내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을 일단 살펴보면요. 자사고 지정 취소를 서울시 교육감이 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예. 유감을 일단 표명하고요. 예. 취소 권한을 위임하는 논의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달라. 이런 성명서 내용인데요. 반발이 그렇게 크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대법원이 현행법에 따라서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고 판결은 했지만 예. 교육부 입장에서도 시도교육감의 결정을 동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사고 지정과 취소에 대한 문제는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 예상해 봅니다. 결국 동의는 없었지만 지금 교육부의 권한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예. 교육부의 입장이 지금 현재 예. 교육감이 하는 대로 동의해주겠다, 예. 따르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니까 큰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이 문제를 사실 본질적으로 좀 더 살펴보자면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된다라는 어떤 교육 정책의 기조나 또는 교육 철학과 사실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자사고나 우리 그 특목고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죠. 고등학교를 계층화하거나 서열하는 정책은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라는 취지의 어떤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하거나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야 되고 그리고 또 학교 간 경쟁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또 논지를 펴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사고 유지해야 될까요? 폐지해야 될까요? 어떤가요? 우리 안 변호사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폐지해야 된다. 네. 예. 사실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고 자사고나 외고 이 폐지 정책은 이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대법원이 이것에 대해서 뭐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지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무난하게 폐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 생각도 굉장히 이게 서열화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저 위에 영재고, 과학고, 그다음 외고, 자사고, 일반고 이런 식으로 하나로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일부는 굉장히 우월감에 빠지고 일부는 굉장히 열등감에 빠지는 이런 정책은 그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영재고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기초과학이나 그렇게 좀 우수한 영재들은 좀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 학생을 놓고 이렇게 쭉 줄 세워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폐지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간의 서열을 조장하는 어떤 자사고 이런 거 폐지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실제로 학교 간 또는 학생 간의 어떤 뭐 경쟁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전체가 하향 평준화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외고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예. 현행 이 제도에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사실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것들은 학생들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클 것이고 예.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외고에 살다 온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고 내에서도 좀 수준별로 이렇게 학급을 나누어서 하고 그런 게 아닌 일반 체육, 뭐 국사 이런 경우에는 그냥 통상의 그냥 학급에서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지금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굳이 그렇게 외고나 그런 거 폐지 이것까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학교 내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과목별로 한다든지 해서 어떤 형태든 하향 평준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뭐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하면 아이들이 이제 경쟁을 좀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자사고, 특목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그 특수 목적에 비해서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가 비율이 생각이 너무 듭니다. 높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특목고, 뭐 자사고 이런 곳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마치 일반고를 가게 되면 좀 나머지 좀 미진한 학생들이 가는 듯한 뭐 그런 인상을 줄 정도로 특목고, 자사고 쪽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높은 건 아니겠지만 비율적으로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영재, 뭐 가만 놔둬도 훌륭한 영재들은 따로 모아서 교육할 필요는 있겠지만 학원을 다녀서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억지로 시켜서 가야 되는 그런 영재고라면 폐지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럼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자사고의 비율이 좀 너무 높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뭐 학생 간의 어떤 뭐 우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또 영재고의 필요도 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영재고면 결국 나머지는 영재가 아니다라는 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 비율을 우리 이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하시기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면 적당할 것 같을까요? 예, 뭐 칼로 자르듯이 뭐 몇 %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예. 뭐 관념적으로 생각을 예. 해보면 일반고라면은 일반 학생들이 가는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반고에 가면 마치 특수하지 못한 학생들 이런 식의 느낌이 들 정도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뭐 우수한 학생들, 뭐 누가 봐도 훌륭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그런 특출난 그렇죠. 몇 명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몇 명들과 나는 조금 다른 부류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뭐 그 친구에 대해서 뭐 특별히 열등감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같은 친구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뭐 우리 가운데 한 20% 된다, 10% 된다 이러면은 그때는 좀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지나친 비율이 몇 %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느끼기에 뭐 그런 수준, 예.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간 경쟁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간 경쟁도 필요하고. 그러나 다만 학교 간의 어떤 서열을 조장하는 어떤 그런 제도는 반드시 또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부수적으로 혹시 우리 뭐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향평준화되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없도록 또 우리 이번에 제도를 새로 한번 개편해 나가고 또 우리 교육감들이 이 제도를 검토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입니다. 우리 전 정부가 촛불 집회죠. 촛불 집회 당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촛불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까지 검토한 기무사의 어떤 문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엄령까지 이제 선포한다 해서 계엄령이라는 말을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도대체 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어느 국민이나 다 그렇겠지만 정말 끔찍하고 참담한 생각을 접을 수가 없는데요. 막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군인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됐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유린되는 과거가 있는데 그 상처난 가슴에 소금이 확 뿌려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예, 상처난 가슴에 예. 소금을 뿌리는 듯한 그런 뭐 깜짝 놀란 아픔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예,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이제 오랜만에 들었다고 계엄이라는 말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민심을 모르고 있구나 그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사실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각을 전제로 이렇게 계엄까지 계엄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은 정말 민심을 모르고 있었고 아직 7, 80년대에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더 끔찍한 것은요. 예. 어찌 보면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다는 것. 민심을 오히려 그게 읽고 더 있었다? 무섭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으로 그 민심을 억압해 보겠다. 그것이 정말 무서운 생각. 그 민심을 정확히 알고 그 민심에 반하는 예. 뭐 그런 역행하는 예. 그런 어떤 구상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 볼 텐데요. 자, 이 변호사님 먼저 이 계엄령의 법적인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예.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잠깐 공부하고 예. 쭉 잊고 지냈던 계엄령이라는 단어인데요. 예. 좀 찾아보니까 계엄령은 국가 비상시에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예.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입니다. 예.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그렇죠.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행정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발령되는 이 비상계엄하고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발동되는 경비계엄령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국가 긴급권이죠.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 시에 어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계엄령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헌법 제77조 1항과 그리고 계엄법에 관련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엄령이 발표될 때 이때 법적인 효력도 아마 좀 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적 효과 어떤가요? 일단 계엄령이 선포되면 이 계엄 사령관이 임명이 되는데요.
이 계엄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 계엄 사령관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계엄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복기해 보면 좀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막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도 권한을 갖기 때문입니다. 먼저 계엄법을 좀 살펴보면 제7조 1항에서 비상계엄에서는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 사법 사무를 관장하는 데다가 현재 경찰이 관장하는 이 치안 유지 업무를 군이 대신하게 되고요. 또 이제 계엄법 10조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란, 폭발물, 살인, 강도 등의 범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평상시에는 이 삼권이 분립된 형태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 행정권과 사법권이 계엄사령관 1인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이제 임명되게 되는데 이 계엄사령관의 권력이 너무 막대하다. 이런 문제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비상계엄 지역에서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체포, 구금, 또 압수수색, 거주 이전, 그리고 출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또 단체 행동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절차가 아닌 임의로 좀 다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이런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계엄령인데요. 자, 우리 일각에서는 설사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기무사가 이렇게 계엄령을 주도하고 또 당시에 뭐 대통령이나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안 변호사님 그렇죠. 우리 계엄을 막거나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절차가 또 마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법적으로 계엄의 해제는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에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 77조 5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하지만 과거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런 기본권까지 제한되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해산 요구를 할지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계엄령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안 변호사님? 우리나라 그 역사에서 계엄령이 16번이 선포가 16번. 됐었습니다. 그 부분 계엄과 전국 계엄을 다 합치면 이 정도의 숫자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낸 4.19 혁명,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주축이 되었었던 5.16 쿠데타 당시에,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 이때 이제 비상 계엄이 선포되었었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이제 그동안 뭐 계엄 선포된 상황도 좀 우리 역사적으로 잠시 봤는데, 우리 이제 계엄령 문건, 지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말씀 안 나누고 있는데 이제 직접 계엄령 문건에 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해야만 우리가 이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 당시에 촛불 전국이죠. 촛불 집회가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 계엄을 선포할 만한,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엄령을 검토할 만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두 분 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계엄령 선포한 상황이었다고 보십니까, 이 변호사님? 예. 그 촛불 집회 전국 자체, 그러니까 그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의 그 평화로운 상황에서 계엄을 얘기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근데 이제 그 이번에 발표된 그 기무사 문건을 보니까 주로 이제 기각시를 대비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대 그리고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만약에 탄핵을 기각했을 경우는 좀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보면 일단 이 상황 자체는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선포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 단지 이제 그 계엄령을 검토한 단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귀 기울여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막상 이걸 보면 검토한 단계는 좀 넘어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어느 부대가 가고 어느 만큼 부대를 배치를 하고 이런 것까지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검토한 정도는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뭐 군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또 짜거나 또는 그런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상황에서 정도를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또 우리 기무사 그 문건과 관련해서 계엄령 검토와 함께 또 문제되는 게 또 있죠. 그게 뭐냐면 위수령 문제가 있고 또 세월호 관련 대응 방안이라는 게 나옵니다. 먼저 위수령과 관련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수령의 법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육군 부대가 예. 이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그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정된 대통령령입니다. 예, 그 1950년 6.25 전쟁 석 달 전이죠. 50년 3월에 공포됐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5년에 예.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를 비롯해서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규탄 시위와 1979년 부마 항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발동된 바가 있습니다.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는 계엄령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엄령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반면에 위수령은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서 발령될 수 있습니다. 또 계엄령의 경우 군이 지휘 통솔을 맡지만 위수령의 경우 해당 조처에 대해 해당 지역 관할 시장 군수 경찰서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위수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서 바로 발령이 가능한 것이고 또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굉장히 또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우리 촛불 집회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뭐 이게 기무사에 대해서 또는 뭐 군에 대해서 위수령을 요청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그런데 왜 기무사는 요 위수령 발령을 검토했던 것일까요? 만약에 이걸 검토했다면 법적으로 뭐 정당성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검토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기무사는 왜 이걸 검토했을까요? 위수령.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사실 실질은 군대가 주둔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는데요. 예. 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엄령에 대해서 너무 지금 큰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수령으로 접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령과 위수령 두 가지 뭐 군대를 동원한다는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이 계엄령의 경우에는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장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엄령을 진행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국회가 계엄을 해제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가결을 시켰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거고요. 그렇다면 대체 수단으로서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아마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장 섬찟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위수령을 요청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들이 위수령을 검토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같이 논의가 됐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예. 과연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이냐.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수령 검토한다는 것은 부의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표된 지금 기무사 문건의 파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 수사가 제대로 밝혀질 경우에는 어디까지 이것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들이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것을 전제를 했거든요. 근데 국군 기무사령,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진 집단이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기각하리라고 예상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각시킬 것인가까지도 논의하지 않고서는 이 위수령 검토 문건이 작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위수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어떤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방부가 지난 3월 21일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요 위수령을 폐지한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안 변호사님, 요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내나 같은 이유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수령이 국회 동의 없이 예. 발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집회나 시위 같은 것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런 논란 때문에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7월 4일 그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령안을 그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고요. 예. 그래서 이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별도 의결 절차 이런 것 없이 그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폐지되게 됩니다. 예. 자, 다음 또 우리 기무사가 또 이 문건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또 세월호 수상을 제언한 내용이 이제 요 문건에 들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청와대에 직접 건의하는 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문건이 이제 공개되면서 또 다시 이제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무사가 이제 간첩 잡고 군대 내 이제 불순 세력을 색출하고 뭐 이런 부대인데, 아니 세월호가 왜 이 기무사에서 얘기해야 될 주제이고 또 거기다 수장까지 논의했다라는 것을 들으니까 이건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무사는 이 민간에서의 국정원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갖 뭐 기밀도 다 수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이 민간에서 국정원이 한 것처럼 그 박근혜 정권을 보위한 것처럼 또 군대에서도 이렇게 정권 보위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군의 정치적 독립성이 이렇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문건 내용을 보면 또 충격적인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를 수장시킬 계획을 또 보고하면서 수장도 하나의 장례다, 장례 문화도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든지, 또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당시에 이제 대통령의 이미지 제고 방안으로 대국민 담화 시에 좀 감성적인 모습을 시연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제언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까지도 지금 요 문건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기무사의 과거 요 행태, 요거 지금 그 문건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또 우리는 만약에 실행했다면 더 문제겠지만, 물론 실행은 아직 아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계획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 변호사님. 예. 뭐 지금 밝혀진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이것에 대한 뭐 법적 처벌 여기까지 논의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지금 밝혀진 내용들은 뭐 재언을 했다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엄격하게 한번 논의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친다면 뭐 직권남용죄 정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관련 정부 부처 사람들이 이제 직권남용죄로 많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고 직권남용죄도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만 적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밝혀진 이 재언이라는 형식의 어떤 행위들만 놓고서 쉽게 직권남용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보면은 마침 아직까지는 지금 뭐 예비 업무라든지 이게 밖으로 실행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정도의 단계로 보여서 지금 말씀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입니다. 이게 지금 방금까지 계엄령 문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 중에서 일부 또 부적절하고 또 우리가 충격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수사단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특별수사단의 어떤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 것인지, 또는 어느 혐의까지 또는 어떠한 사실관계까지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또 문제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우리 지금 특별수사단이 꾸려졌는데 어디까지 수사를 해야 될까요? 뭐
생각나시는데 우선 잠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이 문제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 부분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수사를 한정할 수 없는 사건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 주체, 누가 왜 했느냐 부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보면 육군하고 기무사 관련자들을 배제시켰거든요. 그 말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이 사건의 주체가 육군과 기무사 이쪽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요. 과연 윗선 어디까지 이것이 모의가 된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어느 누가 왜 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의 이 검토가 단순한 그 군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검토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뭐 내란이나 반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예, 저도 주체에 관해서는 이 변호사님과 같은 의견이고 이게 뭐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까지 받았다면은 이 부분도 끝까지 다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행위 관련해서는 이게 실제 이행할 목적이 있었는지 단순한 문건 작성인지 실제 부대 동원을 준비했는지 이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수도권의 각 부대에 이러한 사실이 의사가 좀 전달이 된 적이 있는지 물론 이런 것도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단순한 검토 수준이다. 그리고 그 문건 자체가 뭐 기한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뭐 워터마크도 없고 이렇게 제대로 된 문서가 아니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 또한 문제거든요. 공식적인 서류가 아닌 그 문건이 있고 이걸 어디 독대를 하면서 그냥 보여줄 문건이었는지 이게 단순히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게 단순한 검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주체도 중요하고 또 아울러서 또 이제 그 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실행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여부, 그다음 또 그 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나가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이제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 지금 이제 특별수사단이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진행해봐야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드러나 있는 문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두 분 다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문건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만 놓고 볼 때 이것이 과연 내란 업무, 내란 예비 업무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군 형법상 반란 예비 업무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걸 이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변호사? 현 단계에서 이것을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검토 문건 하나에 불과하고 그것 자체로 뭐 내란이니 반란이니 여기까지 논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수사의 단서로서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모든 의혹들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사단이 특정돼 있고요. 동원하려고 했던 탱크, 장갑차 등의 숫자가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획으로 보기가 힘든 것이 군 병력을 움직일 때는 사단장 비롯한 그 지휘관들과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없이 구체적인 사단을 특정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전방 부대를 좀 이동시키고 있는데요. 이 특정 사단이 왜 이 계획에 등장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동원 부대와 어떤 의사 연락이 이제 있었다면 사실은 뭐 예비 업무죄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예, 어떻습니까, 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내란 아마 예비 음모 내란 예비 음모나 군 형법상 반란죄 이것이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사실 둘 중에서 이제 굳이 문제 삼자면은 내란 예비 음모죄가 되겠죠. 내란 그래서 예비 업무 해당될까지 높다. 군 형법상 반란죄라는 것은 이제 군인들이 이제
이제 작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통솔 체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 대통령부터 최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 말단 그 군인에 이르기까지 그 통솔 체계 하에서 군대 중에 그 일부가 이탈을 해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보고 체계 자체가 그 황교안 권한 대행까지 보고가 됐느냐 이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문제될 수는 있어도 전체 군대 하에서 일부가 이탈을 해가지고 나머지 그 전체 군 통수권자나 이런 데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그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일단 문제가 된다면은 내란죄 예비 음모죄가 문제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 내란죄가 과연 무엇이고 또 그 내란 예비 음모는 무엇인지 먼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변호사님? 내란죄, 내란 예비 음모.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것은 이제 쿠데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등 국토를 참전하거나 아니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그런 것들로 이제 그 혐의를 이제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나 음모와 같은 경우에는 예비는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범행 도구를 준비를 하든지 장소적으로 좀 물색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음모는 그 공범들을 같이 이렇게 모의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건 형법상에 나와 있는 내란죄를 말씀해 주셨고, 자 그렇다면 군형법상에 우리 반란죄가 있죠. 반란죄에 대해서는 우리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뭐 군인들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형법이 이제 군형법인데요. 이제 군형법에는 특이하게 이제 반란이라는 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고전적이긴 한데요. 예.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계의 경우에는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엄청나게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이제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군형법상의 반란죄가 논의되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직 이 문건을 작성한 주체가 또 이런 일들을 모의한 주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형법상의 반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또 뭐 청와대 그렇죠. 이쪽에서 지시에 따라서 이것이 작성되고 함께 모의가 된 것이라면 뭐 당연히 내란죄 쪽만 그렇죠.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그쪽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육군 특정 기수 내지는 뭐 기무사령부 출신 육군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모의한 것이라면 군형법상의 반란도 적용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내란죄와 반란죄, 군형법상의 반란죄, 요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임자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지금 당장 우리 기무사의 이 문건들을 작성 주체도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근데 예컨대 이 책임 작성한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그냥 일반 병사 중에서 예를 들면 군복무하는 병사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문제는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느 선까지 위의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보고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위선에서 또는 뭐 예컨대 군 통수권자의 어떤 지시나 또는 국방부 장관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게 있었든지 아니면 보고만 된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아마 처벌의 어떤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한번 말씀해 볼까요? 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 작성자가 밝혀진다면은 단순히 작성자가 밝혀지고 또 이게 작성자가 단순한 작성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행위까지 했다면 당연히 내란죄 예비 음모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면 1등병, 1병이나 2병이라 하더라도 그런가요? 그 단순히 1등병이나 2등병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 어느 윗선까지 그리고 그 황권한대행까지 보고가 됐다면은 다 같이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공범으로 다 같이 문제를 삼아서 책임이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직 섣부르게 이제 책임 여부까지 말하기는 좀 이른 단계인 거는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문건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또 의혹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섣불리 이것을 뭐 내란이니 반란이니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덮는 쪽
진실을 밝히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냉정하게 수사를 지켜보면서 정확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뭐 일반 국민들의 입장이어야 할 것 같고요. 과연 어디까지 진짜 이 사람들이 관여를 했을까? 이 부분은 정말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기각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봐서는 황권한 대행까지 갔을까는 좀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각이 되는 예측입니다, 그죠? 기각이 되는 순간에 추정인데, 황권한 대행의 그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를 상정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관여가 돼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방장관이나 청와대 쪽에 상당한 윗선까지 개입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새 유행하는 게 이제 빅피처라고 있지 않습니까? 빅피처, 예. 큰 그림. 근데 이 검토가 그냥 군의 단순한 검토로만 끝일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각을 전제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추측입니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 행사도 구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수령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 대한 어떤 공작, 이런 큰 그림 하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엄청난 음모가 게재됐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사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뭔지 지금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됐는지 또는 뭐 작성에 가담됐는지 여부는 지금 아직 이제 수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이 변호사님 뭐 추측컨대 또는 뭐 의혹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국방부 장관 또는 그 윗선까지 간 것이 아니겠는가, 개입이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의혹이 이제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그게 사실이라고 드러난다면은 그 모든 사람들은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가담의 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외에 또 우리 특별수사단이죠. 특별수사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특별수사단에 대해서 뭐 좀 당부하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부분도 수사가 좀 돼야 된다든지 또는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 한번 한 변호사님. 사실 이게 밝혀진 것이 거의 없어서 뭐 이게 직권남용죄가 안 될 수도 있고 내란 예비 음모가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현재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그 군형법상 정치 관여죄 정도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정치 관여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이것을 지지 반대 여론 목적 이런 것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치 관여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밝혀진 바로는 뭐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문건을 작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 자체가 정치 관여죄가 아닌가,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검토 문건을 보면 이제 구체적인 사단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사단, 오케이. 그 당시 그러니까 촛불전국 상태를 복기를 해보면 당시에 군 내부의 그러니까 군인들조차도 대다수의 국민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병력이 동원되고 실탄이 지급되고 발포까지 계획이 된 이런 계획에 과연 그러니까 발포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에 그것을 따를 군인인가 여부도 이들이 검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단장 내지는 예하 지휘관들과의 관련 여부도 좀 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두고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만 결국은 기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첩 활동도 해야 되고 첩보 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또는 또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개입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이 더더군다나 이게 기무사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기무사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무사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또 문제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반드시 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기무사라는 어떤 그 정보기관의 어떤 필요성도 반드시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작용들을 또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중요한 과제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에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이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먼저 이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기무사령부, 이 별도의 사령부 형태로 부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의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인 입장들은 분산을 전제로 권력 구조를 짜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라고 보여집니다. 군대 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기무사 출신 또 기무사 부대원들의 그 갑질이라고 할까요? 네. 그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요. 현재까지 기무사, 그러니까 보안사에서 이름만 바꿔서 이제 기무사로 왔는데 그 행태,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도 이들만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면들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령부가 갖고 있는 권력을 분산시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해체 수준의, 그러니까 지금 꼭 필요한 기무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그 부정이 아니고요. 그 업무를 나누고 쪼개서 다른 사령부 내지는 국방부 이런 곳에 분산 배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 많은 이제 권력기관들이 이제 개혁을 하면서 예.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번 사태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더 이제 기무사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무사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좀 구체적으로는 그 민간인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뭐 검찰도 법무부에 요즘에 이제 변호사들이 개방형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권력기관에 민간인이 좀 들어가서 그 권력을 좀 나누어주는 형태로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군대에서도 좀 민간인이 개방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무사에 한 4,2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좀 비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그 연관급도 조금 줄이고 어느 정도 좀 슬림화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주제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오늘 주제를 두고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먼저 이 변호사님. 예.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자라보고 놀란 가슴으로 현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번 문건이 과연 소뚜껑인지 아니면 누가 정말로 자라새끼를 키우고 있었던 건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소뚜껑인지 진짜 자라새끼인지 좀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기무사에 대해서 기무사가 국가안보라는 그런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 안보가 아닌 국가안보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무사는 원래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무사 오늘 주제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었습니다. 우리 기무사가 정치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민간 사찰이라든지 기타 민간의 어떤 영역에 들어와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어떤 공작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와 군의 어떤 분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너진다면 그래서 바로 우리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삶 자체가 다시 파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무사 또는를 포함한 모든 군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정치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명제가 반드시 실현되는 그런 기무사의 개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오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 열띤 토론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정반대이다. 즉, 어떤 물체 A가 다른 물체 B에 힘을 가하면
동시에 물체 B는 물체 A에 대해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한다. 이것은 위대한 과학자 뉴턴의 운동 제3법칙으로 불리는 작용-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물리학 법칙인 이 작용-반작용 법칙은 비단 자연의 세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듯합니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7,530원에서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그랬듯이 사회 각 분야의 표정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저임금 노동자들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지만 영세 상공인들은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만큼 반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거나 불편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매년 진통을 겪고 또 작용, 반작용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법. 대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르바이트 월급만큼의 이익도 가져가지 못하는 영세 상공인들이 온전히 견뎌내야 하는 최저임금의 상승이라는 작용.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모라토리움, 즉 불이행과 동맹휴업을 예고하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장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16.4% 올리며 최근 몇 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9%를 보전하기로 하여 올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정도를 보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같은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년에는 평균 인상률을 웃도는 3.5%만 보전하게 되어 오히려 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세 상공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그리고 상가 임대료 억제와 같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고 그리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반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크기는 같습니다. 반작용을 줄이려면 작용을 줄여야 합니다. 미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장애와 학생 등 신분이나 각 지역의 노동자 생계비와 사업장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도 양단의 결정이 아니라 윈윈하는 조화적 방안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